사람을 오래 만나오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참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었던 경험 말입니다. 딱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말다툼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거리감이 생겼던 순간들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싶고 나만 너무 깊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고 애써 마음을 누르고 괜찮은 척 웃어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장면들은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가족 모임에서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전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을 때처럼 아주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평범한 순간 속에서 마음이 한 번씩 걸립니다. 흥미로운 건 그 이유가 대단한 말이나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말은 참 무난했고 겉으로는 예의도 갖췄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고 그래서 더 오래 마음에 남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부터 봅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친절해 보이는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난한지부터 보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쌓일수록 사람은 말보다 다른 신호를 더 많이 흘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신호는 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괜히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 감정을 함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미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그런 미묘한 신호들을 조용히 함께 들여다봅니다. 누군가를 몰아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덜 소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관계 앞에서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천천히 부담 없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 눈빛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장면 한 번쯤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상대는 분명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이 자주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휴대폰 쪽으로, 창밖으로, 혹은 테이블 위를 훑듯이 스쳐 지나갑니다. 말은 맞장구를 치는데 대화를 나누고 난 뒤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괜히 내가 말을 너무 길게 했나 싶어지고 혼자만 열심히 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느낌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눈맞춤은 관심과 신뢰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상대의 눈을 평균보다 30% 이상 더 자주 마주친 사람에게 신뢰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약 6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시선을 자주 회피하는 사람은 내용과 상관없이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시선의 방향이 먼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 관계에 마음을 깊게 쓰지 않겠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빛은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마음의 방향이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자신을 숨길 수 있지만 시선에서는 숨지 못한다. 그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꾸미는 영역보다 무심코 드러나는 반응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눈빛은 꾸미려 해도 오래 유지되지 않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앞에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눈이 자꾸 다른 곳을 향한다면 내가 더 잘 말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음을 더 써서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되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 한 발 물러나는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둘째,
눈빛입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점심을 함께 먹던 사람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예의는 갖추고 있었고 말도 거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졌던 사람입니다. 농담을 해도 웃음이 늦게 오고 질문을 해도 크게 불편한 말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대화가 길어질수록 피곤해집니다. 말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단어 선택보다도 말의 속도와 억양, 문장 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상대의 말투가 일정한 억양을 유지할 때보다 문장 끝을 낮추며 급히 마무리할 경우 청자는 무의식적으로 대화 의지가 낮다고 판단할 확률이 약 45% 높아졌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정중해도 말투는 이미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관계를 끊고 싶은 건 아니지만 깊어지는 건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투는 감정을 숨기려 해도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통로입니다. 플라톤은 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힘은 단어가 아니라 그 말이 놓인 리듬에 있다. 그는 말의 내용보다 전달되는 흐름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뜻보다 말투에서 더 많은 신호를 읽게 됩니다. 이럴 때 괜히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말투가 늘 한 발 물러나 있다면 내가 두 발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늘 같은 속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셋째, 침묵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다 같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분위기가 어색한 이야기도 아니고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고개만 한번 끄덕입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괜히 말을 꺼낸 사람이 민망해집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침묵도 하나의 강력한 의사 표현으로 봅니다. 미국 UCLA에서 진행된 대화 분석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3초 이상 반응 없는 침묵이 반복될 경우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거절당했다고 느낄 확률이 약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선 없이 이어지는 침묵은 관계 거리감을 더 크게 인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말로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선을 긋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침묵은 싸우지 않고도 거리를 만드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 됩니다. 몽테뉴는 침묵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에도 그는 침묵을 회피가 아니라 하나의 태도로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침묵 앞에서는 애써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침묵을 내가 채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여백을 그대로 두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침묵에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넷째, 사소한 부탁입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큰 부탁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요청도 아닙니다. 잠깐 대신 전화를 받아달라거나 물건 하나만 같이 들어달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대의 반응이 묘하게 느껴집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몸이 먼저 뒤로 빠지거나 표정이 굳습니다. 부탁을 한 내가 괜히 미안해지고 다음부터는 말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사소한 부탁은 관계의 경계선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작은 요청에 대한 반응이 관계 친밀도의 지표가 된다고 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행동 심리 연구에 따르면 12분 내로 끝나는 가벼운 부탁에 즉각적인 협조를 보인 경우 이후 관계 만족도가 약 35% 이상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부탁에도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그 관계를 책임 없는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부탁의 크기보다 반응의 태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도와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선을 넘고 싶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소한 부탁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은 관계의 무게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주는 것보다 주지 않으려는 순간에 더 솔직해진다. 그는 인간이 부담을 느끼는 지점에서 본심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작은 부탁은 그 부담의 경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 앞에서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한 발 물러난다면 나도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굳이 더 부탁하고 더 다가가며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에서 한계를 존중하는 선택은 나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비판 반응입니다. 가족이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순간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크게 공격적인 말도 아니고 다만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얼굴이 굳고 말수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알았어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집니다. 사람은 비판을 받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 방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의사소통 연구에 따르면 사소한 지적에도 즉각적으로 말을 끊거나 대화를 회피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계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비판의 강도보다 반응 방식이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지적이 아파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영역을 건드렸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비판 앞에서 닫혀버리는 태도는 성숙의 정도를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성찰을 피하는 순간 관계도 함께 멈춘다고 보았습니다. 비판을 견디는 힘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럴 때 굳이 설득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닫았다면 그 문을 내가 열 책임은 없습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한 발 물러나는 것도 충분히 성숙한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째, 시간 약속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약속 시간은 분명 정해져 있었는데 상대는 늘 조금씩 늦습니다. 연락은 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반복됩니다. 기다리는 쪽은 괜히 마음이 급해지고 약속 전부터 피로해집니다. 시간은 말보다 정직한 신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시간 사용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의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을 확률이 약 5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 한 번의 지각보다 반복되는 패턴이 관계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바쁜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간을 가볍게 쓰는 태도는 관계의 무게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몽테뉴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주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시간의 의미를 매우 무겁게 보았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결국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앞에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다림이 당연해지는 관계는 나를 소모시킵니다. 한 번쯤은 그 시간을 나 자신에게 돌려도 됩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선택은
내 삶을 존중하는 방식이 됩니다. 7번째, 사과 방식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장면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서운한 일이 있었고 상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과를 들었는데도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사과는 말보다 이후의 태도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책임 수용 행동으로 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대인관계 연구에 따르면 사과 후 행동 변화가 동반된 경우 관계 회복 만족도가 약 70% 이상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말로만 사과하고 행동이 그대로인 경우 상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과를 쉽게 하는 사람일수록 행동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용서를 구하지만 행동으로는 본심을 드러낸다. 그는 반복되는 태도야말로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진짜 사과는 말보다 이후의 선택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과 앞에서는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와 이해를 계속해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변화까지 책임질 의무는 내게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선을 긋는 순간 오히려 마음은 한결 편해집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가 반복하는 선택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오래 함께 가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 이유 없이 마음이 달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신호들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눈빛, 말투, 침묵, 사소한 부탁 앞의 태도, 비판을 받아들이는 방식, 시간을 대하는 자세, 사과 이후의 행동까지. 이 모든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꼈던 불편함을 괜히 참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는 선택은 패배가 아닙니다. 마음을 덜 쓰겠다는 결정은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에 가깝습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는 태도는 결국 삶 전체를 가볍게 만듭니다.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감정부터 소중히 여겨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를 더 이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